오후 4시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대로 오늘 재판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남희 기자, 재판이 열렸어요. 근데 재판부가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럼 변호인이 뭐라고 답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피고인이 갑자기 구속돼 아주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평소에도 당뇨약, 혈압약을 계속 복용을 해왔다. 그런데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그 접견실까지 가는데도 계단 오르기도 정말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려면 장기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장기간 앉아 있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다만 이렇게 윤갑근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존중합니다. 저희가 그 재판을 존중하지 않아서는 아닙니다라고 그 재판부의 양해는 구했습니다. 그랬군요. 아니, 허재일 변호사, 근데 지난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사유서도 안 냈다고 하던데, 허 변호사님 법정 많이 가실 텐데, 그러니까 당일에 사유서 안 내고 불출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사유로 급성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해서 불출석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자신의 재판 결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픈 것도 참고 출석하는 경우들이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일에 몸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불출석하는 것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특히 몸이 안 좋아서 불출석을 하는 경우라면 외부 병원이라면 그 담당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구치소에 수감된 구속 피고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구치소 안에 있는 의무관이 있거든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빙 자료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풍경임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그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면 좀 자료를 내라.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나오도록 설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을 했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아니, 경우가 같아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다르냐면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궐석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재판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서 형사수법에 따라서 궐석 재판을 선언하고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론 뭐 지병을 이유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소견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재판부를 보이콧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때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몸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식 기일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기일 외 증거조사라고 해서 일단 증인신문만 정식 기일이 아니라 이 약식으로 일종의 쉽게 말하면 약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재판부로서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있는지 판단을 하려면 입장 정리를 좀 분명히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파서 못 나오는 거면 그 근거 자료를 제출을 해서 기일을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궐석 재판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분을 좀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특검 소환에도 또 그리고 재판에도 안 나오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런데요, 어제 만나려고 했다가 못 만난 모스탄 교수에게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교정당국과 이미 접견 약속을 잡았는데도 저와 모스탄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전격적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스탄 대사와 그
자, 뭐 어제도 저희가 짚어드렸지만 일단 이 모스탄 교수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자 지금 이 편지가 윤 전 대통령이 모스탄 교수에게 직접 써서 보냈다는 손편지잖아요. 또 어떤 인물이길래 저렇게까지 손편지를 쓴 거예요? 한국계 법학자로 알려졌는데요. 5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근데 이 단체에서 지난 21대 대선이 부정선거였고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서울시도 최근 북한 인권 포럼을 준비하면서 탄 교수를 초청을 했다가 이런 부정선거 주장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섭외를 취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요. 예?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온다. 주한 미국 대사의 후보자라고 한다. 오. 그리고 이미 한국의 실상을 알고 있고 네. 자유진영의 우방국들이 대통령이 어떤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남희 기자, 네. 정치부 선임 기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한미국 대사 자리가 6달 넘게 공석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김계리 변호사 말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스탄 교수를 대사로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스탄 교수가 그 보수 단체에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아니 그 주한 미국 대사 지금 공석인데 올 가능성 있냐고 하니까 내가 후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면서 이 설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친여 조국 혁신당의 김준영 의원도 물어본 겁니다. 모스탄이나 어떤 극우 인사들이 혹시 주한 미대사로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전해달라. 이것까지 의견이 나온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후보자 내정에서 아그레망 그러니까 동의 구하는 절차 오는 네. 거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캐릭터 때문에 굉장히 또 마가 그 미국 내 보수 세력 같은 것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스탄 그 교수가 지난 1기 때 트럼프 행정부 때 차관복급 역할을 맡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보내는 게 아니냐라는 친여 진영에서의 두려움은 있어 보여요.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요. 보통 우리가 대사라는 자리라는 것은 양국이 서로 관계를 좋게 도모하기 위한 자리인데 네. 지금 이 모스탄 교수 같은 경우는 우리 대선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퍼뜨렸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남희 기자 설명대로요. 오늘 마침 새 정부의 외교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모스탄 교수가 언급이 됐습니다. 들어볼까요? 어제 서울대 갔다가 또 무산돼서 밖에서 지금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차이나리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선거를 부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한미국 대사로 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에 비추어서 이런 분들의 언급이나 활동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윤 전 대통령 얘기로 돌아와서 근데 건강상 이유로 재판을 안 갔는데 내일 구속적부심 열리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까요? 그리고 또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지난 사례들로 비추어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접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기는 합니다만은 네. 지금 재판에도 출석을 하지 않고 있고 몸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에도 재판에도 일관되게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출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는 통상 이 구속적부심이 끝나면은 당일 늦은 오후 저녁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증거 기록을 많이 검토해야 되면 늦어도 하루나 이틀 안에는 나오거든요. 48시간 이내에 심리가 진행되고 결과가 바로 나와야 하는 만큼 그렇군요. 결과 나오는데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난 3월처럼 석방 가능성은 한 몇 % 정도로 보세요? 퍼센트로 제가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예. 어떤 쪽이 우세하냐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예상이긴 하지만요. 왜냐하면 사실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실무적으로 인용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구속된 지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부심을 청구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 적부심에서 인용될 만한 사전 변경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있어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네. 지난 구속 취소 때는 시간의
수사권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수사권의 문제가 좀 짚어졌었는데 사실 이번 특검의 구속은 그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문제될 것 같은 상황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용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 듭니다. 네, 또 내일 열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최종 무죄입니다. 대법원이 오늘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른바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의 삼전 전패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일단 뭐 1심, 2심 마찬가지로 19개 혐의 전부 다 무죄였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측됐던 결과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기존에 확정된 사실심의 사실관계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고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만 보거나 체증법칙 위반이 있는지만 봐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무죄가 확정이 된 겁니다. 검찰이 처음에 의심했던 혐의는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을 부당하게 승계하기 위해서 이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이 높았던 제일모직 주식 하나의 가치를 삼성물산과 합병하면서 세 개와 맞먹는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모직 신주 하나로 삼성물산 주식 세 개를 맞바꿀 수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 제일모직 주식이 너무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부풀리기 위해서 시세 조정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분식회계를 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의심을 했던 건데요. 법원에서는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봤습니다. 사실 검찰이 입증에 실패를 한 거예요. 인적 증거, 물적 증거 모두 마찬가지였던 게 증인으로 부른 사람들이 모두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싣는 증언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물적 증거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컴퓨터 같은 거에 있는 증거들을 다 꺼내려면은 혐의와 관련 있는 증거만 분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키지 않은 적법 절차에 위배된 증거 수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부족으로 모두 무죄가 나온 겁니다. 자, 이 재판이요. 검찰의 기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또 그리고 이 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만 100번이 넘어요. 맞습니다. 이 재판이 시작된 게 2020년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이제 5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요. 1심 공판만 107번을 했고요. 2심은 6번의 재판을 했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1심, 2심 통틀어서 102번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엄청 많이 간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혐의가 하나만 걸려 있어도 사실은 멘탈이 조금 흔들립니다. 근데 자기한테 걸려 있는 혐의가 19개인데 이 재판을 102번 출석을 해서 한다? 이거는 완전 인간으로서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반도체, 세계에 내놓으라는 반도체 회사들이랑 경쟁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법정에서 저렇게 혐의가 걸려 있고 재판을 출석하다 보면은 해외에 이제 출석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허가를 뭐 100% 맨날 다 해주는 건 또 아니니까 나갈 때마다 허락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 적기를 놓친 이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간에 이번에 5년 만에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이 삼성 입장에서는 한시름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수년간 재판이 이어지는 사이에 삼성 위기론도 여러 번 불거졌었죠. 그러면 이 회장의 이 사법 리스크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삼성전자 취재하면서 삼성분들한테 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CEO가 큰 결단도 해야 되고 기술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가야 되는데 매일 이렇게 매주 재판 출석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는 국민 주식이고요. 뭐 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제 구속 기소된 2020년 9월 1일 날 54,200원이었어요. 오늘 주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3.09% 뛰어갖고 66,700원. 그래도 오른 거긴 하지만 지금 거의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이재용 그 회장이 과거 이제 국정농단 기소 기간까지 해서 9년을 따져 보면은 엔비디아 주식은요 시가총액이 7,000% 넘게 커졌어요. 시가총액이.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74% 9년 사이에 시가총액 늘는데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기업들이 막 성장하는데 삼성은 정말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8만전자에 계신 분들도 평단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사법 리스크도 해소가 됐으니까 주가 좀 더 많이 뛰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시 검찰에서는 정말 네로라는 특수통들이 싹 다 달라붙었었잖아요. 그야말로 사활을 걸었던 수사였는데 이 수사 당시에 누가 지휘했었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이복현,
한동훈, 윤석열. 근데 가장 이제 그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당시의 부장검사 수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소까지 했던 사람은 바로 이복현 전 금감원장입니다. 그리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수사를 시작할 때 이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어요. 수사 때는 담당을 했지만 기소 때는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수사할 때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요. 기소할 때는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기소할 때 바로 그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유명한 분들이 바로 이 관련 수사에 관여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랬군요. 자, 그런데 허재현 변호사, 어쨌든 1심, 2심의 또 대법원 판결까지 3전 전패로 끝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당시 저도 취재를 했었지만 심지어 기소 전에 수사심의위에서 이거 재판에 넘기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했었잖아요. 그랬는데도 강행을 한 건데 왜 그랬을까요? 뭐 일부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적인 이유가 배경이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무리한 기소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이 결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정말 많은 쟁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특히 하필이면 이 경영권 승계가 결과적으로는 이 합병으로 인해서 공고해진 것은 맞지만 그걸 목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결과적으로 이런 이익을 얻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각이 갈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수심위에 이런 권고가 있었던 것도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제가 하나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검찰이 어떤 가설을 내세웠냐면요. 그러니까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시점을 제일모직 주가가 높은 시점을 미리 예측해서 계획했을 것이다라는 가설까지 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루하루가 바뀌는 것인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의 전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온 것이고 그때 당시에 확정적인 증거 없이 추정적인 가설이나 손해만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기소도 기소지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용주 평론가. 최종 무죄까지 어쨌든 5년이 걸린 셈이고. 근데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면 그래도 좀 상고는 고민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건데 그러니까 좀 검찰이 너무 기계적으로 상고하는 관행이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피고인이 1심이나 2심에서 무죄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검찰이 이제 상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으로 그걸 막아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정헌법 5조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이 국민에 대한 보호거든요. 말하자면은 이 1심에서 2심에서 무죄가 이미 나왔는데 이게 검찰이 그거를 다시 한번 상고를 올린다면 이거는 헌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권에 대한 이 위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검찰은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검찰은 자기가 지는 게임은 플레이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굉장히 정밀하게 이 사안을 보고 그 사안에 대해서 유죄가 확실한 것만 기소를 뽑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거 보면은 거기도 뭐 1심, 2심, 3심까지 갈 이유는 거의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좀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보는데 뭐든 다 3세판이잖아요. 가위바위보도 3세판이고 저런 법정 싸움도 무조건 대법원까지 3세판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무조건 대법원 가야 이게 공정한 판결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이 국민의 그 마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용주 평론가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 그런데 당시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뭐냐면 부당 합병 수사를 주도해서 이 회장을 기소했던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까지요. 2심 무죄 판결 이후에 비판이 거세지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였었죠.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공소 제기를 담당한 담당자로서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단단히 준비되어 있지 결과적으로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재용 회장의 경영 행보로 쏠립니다. 그러면 삼성에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전문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저는 M&A를 아마 검토할 것이다. 삼성전자가 현재 사업 구조, DS 사업본부가 반도체, 메모리와 시스템 파운드리 쪽, 그리고 현재 MX 사업본부가 핸드폰, 가전 사업본부를 하고 있는 이 현재 사업 구조가 사실 20년째 그대로입니다. 결국에는 M&A를 해서 신선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남희 기자, 오늘 무죄 확정에 대해서 삼성 쪽 분위기 어떻습니까? 한숨 돌렸죠. 이제 정말 사득생 각오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각오와 다짐 같은 것들이 보여요. 이제 일단 주가는요. 7만 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9만 전자, 10만 전자 더 뛰어야겠죠. 사실은 삼성전자가 1등 삼성, 초격차 삼성이었어요. 네. 2011년만 하더라도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기업으로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한테 밀리죠. 그다음에 위탁 생산 같은 경우는 TSMC에 1위를 내주고 격차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쫓아가고 다시 1등을 탈환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M&A 같은 것들 신경 쓰면서 더 다시 기술로서 또 초격차를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이 회장이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에 또 하나의 전선이 추가됐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레바논, 또 여기에 이란과 전쟁을 벌인 이스라엘이요. 이번에는 시리아 수도를 공습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보면은요. 자, 이 영상입니다. 저렇게 마이크를 잡고 중계를 하려고 대기 중이던 기자인데 말을 하려는 순간 뒤에 보면은 순간 무언가가 굉장히 폭발을 합니다. 당시 굉음도 들렸다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스라엘군이 시리아의 수도를 공습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중계하는 기자 뒤로 쾅 하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인데요. 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국방부 본부를 공습을 했습니다. 이번 공습은요. 유엔이 감시하는 골란권 인근 넘어서서 수도 중심부와 시리아 남부 내륙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시리아 국방부뿐만 아니라 대통령궁 인근을 집중 타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도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최소한 3명이 사망을 하고 무려 34명이 부상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상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 영상입니다. 생방송 뒤에 저렇게 앵커 뒤로 폭격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기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시리아 수도의 다마스쿠스가 이스라엘 폭격에 무차별로 당하는 모습인데요. 아니, 이용주 평론가, 이미 이스라엘이 전선 벌린 곳이 여러 곳인데 여기는 또 왜 그런 거예요? 요거는 이스라엘의 겉과 속을 조금 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시리아에서 탄압받고 있는 드루즈족을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 네. 좌세하지 않겠다.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시리아에 이렇게 공격을 감행한 건데요. 이 드루즈족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시리아와 이스라엘에 걸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아랍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분파된 종교를 믿는데 이 분들이 조금 특이하게 다른 아랍 민족들이랑은 다르게 이스라엘이랑 거의 혈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도 가고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리아에서 이 드루즈족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이거를 중재를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 이유입니다. 네. 근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네타냐후가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네타냐후가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초정통파 유대인들도 군입대를 시키겠다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 그 당 쪽에서는 요거를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 분열이 돼서 얼마 전에 이 초정통파가 이 네타냐후 연정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의회 120석 가운데 61석으로 가까스로 과반을 유지하는 요 그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저런 공격을 감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저런 공습 배경에는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시선 돌리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타냐후의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저렇게 외부의 적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 역시 즉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Issue as we speak. I just got off the phone with the relevant parties. They're very concerned about it, and hopefully we'll have some updates later today for you. So we're talking to both sides, all the relevant sides on this, and hopefully can bring it to a conclusion. But we're very concerned about it.
자, 충돌 상황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지만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야기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독불 장군 트럼프가요. 이번에는 매일 19억 잔, 그러니까 매 초마다 2만 잔이 팔리고 있다는 이 음료의 재료를 말 한마디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이 팔리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라이벌은 물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자신만만한 음료예요. 근데 이 음료 재료가 트럼프 때문에 진짜 바뀌었어요. 바뀐대요. 바뀐다고 합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본인 SNS에 재료가 바뀐다고 알렸어요. 본인이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미국의 각 나라별로요 코카콜라 맛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근데 미국산의 코카콜라의 경우는 지금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대신에 체내 흡수가 조금 더 늦은 바로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하기로 했다. 네. 코카콜라 관계자들과 협의를 마쳤다. 그러니까 대통령이요 사기업 정책을 바꾸고요. 그러니까 우리 유통되는 음식 레시피까지 바꾼 거예요. 자, 트럼프는요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뭐냐면 술은 안 마시는 대신에 콜라를 매일 12캔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다시 어렵게 백악관에 들어간 뒤에도 가장 먼저 받은 질문이 바로 이 콜라에 관한 것일 만큼 아주 유명한 애호가입니다. Can you confirm that you have added back the Diet Coke one? I think this, first of all, I just got here. So my people came in. 자, 저 동그라미가요 뭐냐면 트럼프의 그 유명한 콜라 버튼입니다. 자, 저거를 누르는 걸 보고 아니, 원래 벤스 부통령이 혹시 이거 핵 버튼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는데 저걸 딱 누르면은 보좌진이 즉시 쟁반에 담아서 콜라를 가져다 주는 시스템인 겁니다. 아니 근데 이용주 평론가, 아무리 트럼프가 콜라를 사랑한다 그래도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한 명의 소비자인데 재료를 바꾸자고 진짜 바꿔요? 그 콜라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콜라가 워낙에 잘 팔리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네. 미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자신의 집무실 책상에다가 콜라 버튼까지 있을 정도면 콜라 회사 입장에서는 등이 아주 든든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대통령이 우리 보고 이 재료를 바꾸라고 했다? 네. 이거는 너무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해야만 하는 입장에 또 처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 때도 콜라가 보이네요. 네, 콜라 밑에. 항상 들고 다닙니다. 이 네. 저 다이어트 저 콜라를 참 그렇습니다. 아니 어쨌든 말 한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저 음료를 재료를 바꿔버리는 것도 굉장하지만 이 부분이 궁금해요. 아니 시럽 빼고 그러면 설탕을 넣는다고 진짜 건강해지는 건 맞습니까?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전문가들은요, 이 설탕과 이 옥수수 시럽의 차이가 크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음모론의 연장선이거든요. 그 로버트 케네디 미국 보건장관이 이번에 보건장관이 되면서 네.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메이크 아메리카 헬시 어게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미국인들의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자기가 이제 제거하겠다라고 했는데 마하. 네, 마하예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로 대표적인 게 뽑혔던 것이 바로 이 옥수수 시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타고 올라가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나 콜라 좋아하는데 거기 옥수수 시럽도 예전처럼 네. 사탕수수로 바꾸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또 이렇게 세계를 매일같이 흔드는 트럼프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 살펴보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극한 호우가 중부지방을 집어삼켰습니다.
한 달간 내릴 비가 하루 새 쏟아지면서 사고도 속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남희 기자. 자, 어제 퇴근길부터 삽시간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자, 지금 경기 오산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옹벽 붕괴 사고요. 저게 어제 불과 9초 만에 옹벽이 무너졌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퇴근 시점에 들려왔던 소식이었어요. 어제 오후 7시쯤 이제 여기는 경기 오산시 가장동의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입니다. 옹벽이 10m 정도 되는데 이 폭우에 견디지 못하고 이 10m 옹벽 정말 9초 만에 무너진 겁니다. 이 사고로 고가도로 아래 지나던 차량 한 대가 지금 흙더미와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몰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사고 발생 3시간 만에야 소방당국이 계속 굴착기 비롯해가지고 장비를 동원해서 구조작업 벌였거든요. 그런데 이 어제 오후 10시쯤이죠. 3시간 지나서 이 매몰된 차량에서 40대 남성 운전자 심정지 상태로 구조가 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그랬군요. 정말 9초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옹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저 정도면은 붕괴 전에 어느 정도 전조 증상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전조 증상도 있었고 한 시민이 이거를 정말 전문적으로 이 위치와 상태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신고까지 했었는데 이걸 막지를 못했다라는 걸로 지금 문제가 상당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서요. 이 사고 하루 전에 어떤 신고가 들어왔냐면 빗물이 침투되면 붕괴가 우려가 된다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도 2차로 일부 구간,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 부분 구간의 특징까지 설명을 합니다. 보강토로 도로를 높이 부분이기 때문에 빗물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면 붕괴가 우려된다,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자세히 신고를 했고요. 사진까지 첨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직접 찍은 사진은 차량을 세워두기가 어려우니까 로드뷰로 이 부분이다라고 신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마 구간은 현장에 한 사람만 나가봐도 분명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물론 우산시 측에서는 관리 업체를 통해서 긴급히 보강 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답변을 올렸지만 사실 보강 공사를 비가 오는데 실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요. 차량 통제는 적어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지금 결과적으로 무너져서 사망 사고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차후 우산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도 있었는데 조치를 안 취한 거면 사실 이건 인재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 더는 없어야겠죠. 그런데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은 100년 만에 폭우가 내렸던 충남 서산이에요. 집까지 물이 잠겼다면서요. 네, 서산에 지금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게 도로거든요. 도로가 그냥 물이 차 있고 지금 차도 지금 침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산 지역에서 이 1시간 동안 최다 강수량이 114mm였는데 이게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확률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서산이 원래 좀 이 지대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16일부터 이 서산 지역에 419mm의 이 강우가 내리면서 지금 많은 이 주민분들이 지금 주변의 초등학교나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오죽 순식간이었으면요 이런 사진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미처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차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아찔한 시민 모습도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차에서 탈출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아까운 목숨이 또 한 번 잃고 마는 사건도 벌어졌는데 서산에서 세무서 사거리 인근, 성남동 세무서 사거리 인근에서 새벽 4시쯤에 차가 물에 잠겼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소방이 출동을 했지만 침수된 차 안에서 이미 심정지 상태인 50대 남성 A씨를 발견을 했고요.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을 한 겁니다. 침수 당시 이 사망자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차가 떠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순식간에 침수가 되다 보니까 차가 떠내려가고 있다 말하고 나서 바로 잠겨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강남역에서도 이런 비슷한 침수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치수벽을 설치하고 예방을 해도 이렇게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매년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1시간에 그러니까 30mm의 비가 내릴 때부터 이미 도로는
침수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간당 100mm를 웃도는 비가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 운전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일단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또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또 일기예보에 그 귀를 기울이시는 것도 좋은데요. 5mm에서 10mm 정도 비가 오면은 물웅덩이가 생기고요. 30mm 오면은 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mm 이상이면은 지하 차도나 주차장이 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깥을 좀 살피셔야 되는데요. 물이 발목에서 정강이까지 차 있다. 그러면 차가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고요. 무릎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 차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차로 혹시나 물웅덩이를 통과하실 때 멈추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가 통과를 못하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차가 시동이 꺼졌어요. 그러면 이제 탈출할 때가 온 것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시동을 켜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도망을 가시고요. 그리고 이 침수 구간에서 다시 비상용 그리고 만약에 이게 차가 침수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창문이 안 열린다. 그러면 무조건 창문 깨고 도망을 치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뭐 단시간에 이렇게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극한 호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수칙 저희 전해드린 건데, 자, 다음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말바오 시장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이라고 합니다. 저게 지금 보면 상인들이 어쩔 줄 몰라서 계속 뭔가를 물을 퍼내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자, 저 흙탕물을 어떻게 보면 언제 다 치울까 싶기도 해요. 굉장히 피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도대체 비가 얼마나 온 겁니까? 광주 전남 지역에요. 최대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광주는 아침 9시부터 낮 12시까지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리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방심하기엔 이른 게 지금 비의 양상이 순식간에 집중호우처럼 쏟아졌다가 또 소강됐다가 또 쏟아졌다가 이런 양상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시장 상인들이 필사적으로 물을 퍼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처럼 보여서 삶의 터전을 잃고 저걸 복구하는데 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비가 더 올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106.5mm, 그리고 광주 남구 지역에 100.5mm, 무등산이 45.5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침 10시 10분 기준으로 광주 지역 호우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12시 30분 기준으로 침수 피해가요. 도로 침수가 87건, 건물 침수가 38건이나 됩니다. 지금 차량 진입 통제하는 구간도 있고 아직까지는 도로 곳곳이 차량 고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포트홀 문제들로 엉망인 상황이거든요. 다니는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예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비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몰랐던 이야기더로 넘어가기 전에 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풀고 갈까요? 중국의 계속된 서해 도발 속에요. 이게 화제입니다. 중국이요, 영유권 침탈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쓴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객관식 퀴즈입니다. 1번 토마토, 2번 양배추, 3번 풋고추. 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최근에요, 중국의 서해 도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불법 구조물을 계속해서 설치하는 것도 모자라서 중국 군함이 지난해에만요, 우리 관할 해역을 무려 330회나 침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 서해가 위험하다 이렇게 콕 집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3일이었죠. 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서해는 중국의 영내 파워 플레이를 위한 새로운 화약고가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해외 저명 매체에서는 주로 남중국해 문제를 많이 다뤘죠. 근데 이제는 우리 앞마당까지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로는 지난 2월에 중국이 서해 잠정 조치 수역 혹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렇죠. 여기서 새로운 설치물을 구조하려는 걸 우리 즉 해양조사선이 이거를 확인하러 갔더니 중국의 민간인들이 흉기를 들고 위협을 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서해에서 각종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침범하고 있는 서해 잠정 조치 수역, 즉 이게 사실상 바다의 국경선으로 불리는데 여기서는요 어업 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뭐 지하 자원 개발 이런 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김대욱 평론가 설명대로 지난 2월에 우리가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우리 배가 중국 민간인들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경이 어렵죠. 그러니까 중국 불법어선 단속할 때도 흉기를 들고 대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단속이 되면 배를 뺏기고 생계가 끝나거든요. 근데 저쪽은 사실은 어업이 아니고 민간인들이거든요. 민간인들이 흉기를 들고 대항했다는 얘기는 순수 민간인이 아니란 얘기죠. 저렇게 구조물이 있어서 우리가 저걸 살피러 간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국가정보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든 민간인들은 중국 국가의 정보 수집이나 보호에 기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기에 있는 민간인들도 사실 민간인이 아니고 중국 국익을 위한 일종의 준군사적인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서 저게 무슨 구조물인지 우리의 온누리호라는 조사선이 출동을 했고요. 그런데 자, 저 순간에 중국 해경과 뭐 고무보트 3대 정도가 다가와서 우리와 2시간 정도 대치 상황이 벌어지게 됐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중국의 서해 도발이요.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그야말로 중국이 야금야금 꾸준히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알박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알박기라뇨.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양식장을 동원하고 있거든요. 양식장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식장을 동원하는데 어종이 좀 희한해요. 어종이 연어란 말이에요. 근데 연어라는 이 물고기는 대부분 수온이 낮은 데서 많이 양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수입이 되는 게 이제 노르웨이 연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서해는 그렇게 수온이 낮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중국 측에서는 2018년과 지난해 5월에 설란 1호와 2호를 각각 이제 설치를 했고 저거군요. 여기서 지금 연어를 양식해서 15만 마리 연어 양식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접근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서해가 연어가 기르기 좋은 곳이었다면 우리나라 양식업자들도 뭔가를 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중국의 저런 주장이 약간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오히려 저런 그 양식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일종의 해양 영토를 넓히려는 게 아니냐. 그런 목적의 알박기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아니 물론 연어가 서해에서 좀 자라기 어렵다라는 근거도 있겠지만 중국의 이 연어 양식장이다 이런 주장을 믿기 힘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연어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저에 뭔가 기반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로 뭐 바닥을 만든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일종의 수중에 고정을 하게 되죠. 대부분 다. 근데 이게 저게 지금은 양식장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해상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다가 기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했던 게 바로 저런 형태였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합법적인 시설 같이 보이는 걸 하다가 갑자기 이제 거기다가 뭔가 군사 시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실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양식 시설로 보기는 좀 어렵다. 좀 이렇게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설란 1호, 2호가 지금 바닷속에 잠겨 있을 때는 뭐 이게 겉보기에는 양식장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게 두 구조물 사이를 만약에 시멘트 같은 걸로 연결해서 수심이 낮아지면은 뭐 저게 나중에는 영구 구조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공섬처럼 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기하는 거군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저 해저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하면 그 위에는 이제 추가적인 구조물을 올리면 되니까 그러면 해상 기지로 쓸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자, 이런 중국의 알박기 시도는요. 그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알박기냐? 그러니까 인공섬 알박기라는 겁니다. 자, 인공섬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구조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자, 이 구조물입니다. 아니 딱 봐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문근식 교수님. 그렇죠. 이게 뭐 시추선 같이 보이잖아요. 네. 저 정도면은 거기에 또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이라고 써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폐 시추선을 가져다가 이제 해저까지 심었다는 얘기죠. 네. 이걸 보면서 그들이 주장할 때는 뭐 아까 설란 1, 2, 5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그러는데 크기가 뭐 축구장만한 크기인데 저기 어찌 관리 시설이겠어요. 100명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하고 네. 가로가 100m, 세로가 뭐 80m, 높이 50m, 거기다 헬기장까지 있어요. 헬기장까지. 헬기장까지 있고 그다음에 크다른 그 다리 뭐 사다리 같은 것도 보이잖아요. 저기 네. 한 3개 되고 그래서 저거는 뭐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남중국해서 해온 산호초의 그 인공섬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거하고 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리저리 변명을 했는데 네. 이 서해 인공 구조 이제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함과 동시에 그들의 속내가 완전히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자, 이런 중국의 불법적인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中方通过海洋事务对话合作机制等渠道，向韩方介绍了有关情况，并保持着沟通，韩方能够客观理性地看待。 아니 한국에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좀 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중국의 알박기 수법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부표 알박기라는 겁니다. 아니 부표가 보인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면은 저렇게 마음대로 서해 바다에 박아둔 저 부표가 무려 세보니까 13개에 달한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이거 해상과 기상 관측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맞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부표를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네. 저렇게 많은 부표를 지금 서해상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필요에 따라서 부표를 설치하게 하지만 저건 좀 특히 이제 한중 잠정 주치 수역 같은 게 그런 데는 어업만 할 수 있는데 저런 데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 의도가 도대체 뭐냐? 그렇죠. 물론 이제 해양 환경 수집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군사적인 용도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너, 잠수함 탐지에 필요한 소너를 갖다 놓는다라든가 네. 아니면은 요즘은 이제 전자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전자기팔 탐지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군에 정보를 보낸다든지 이런 군사적 용도로도 얼마나 쓸 수 있고 심지어 뭐 레이더도 달아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야간 발광기 같은 것도 장착돼 있는 것도 굉장히 의심스럽다라고 지금 많이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저렇게 부표를 띄워놓은 거로는 자기네들의 해양 용토가 여기까지라는 거를 강조하는 그런 것도 담겨져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한중 간에 아직 이게 합의가 안 돼서 저렇게 한중 잠정 주치 수역이 있는데 저기다 저렇게 이제 알박기를 시작하면 우리가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비슷한 수의 부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알박기에 이은 그런데요. 중국의 서해 도발이 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관할 구역을 침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서 중국이 군사 훈련까지 벌였어요. 그러니까 잠정 조치 수역이 있고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거든요. 그건 경계가 배타적 경제 수역은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일부까지 항행 금지 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실탄 사격까지 했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중국이 서해에서 지금 해군 훈련 활동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 중국의 항공모함이 3척이 있는데 이제 스키 점프 때를 이용한 중형 항모 1호 함이 이제 라오닝, 2호가 산둥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 함이 푸젠이에요. 8만 톤. 이건 평가판이에요. 그러니까 니미츠급과 유사한 형태예요. 네. 전력이 산둥이나 라오닝보다 비약적으로 저건 이제 스키 점프대를 이용한 거고요. 그 푸젠함을 이용해서 J-35라고 하는 스텔스기 사출 시험까지. 왜냐하면 이제 푸젠함에는 이 캐타펄트 사출 장치가 있거든요. 그럼 아주 민감한 수역에서 중국의 가장 현대화된 항공모함을 이용한
훈련을 한 거죠. 그 자체로 사실은 서해는 원래 민감하기 때문에 네. 한미나 중국이나 그동안 조심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서해를 내외화하는 군사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저게 푸제남입니다. 서해를 내외화한다. 자, 그 이번 훈련에 이 동원된 이 저푸제남이 중국 항모 중에서 기술이 가장 진보된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불리던데, 그 이 최신식 항공모함을 그래도 서해에 이렇게 동원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에 대응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로는 만약에 요즘 많이 나온 얘기가 있죠. 이제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 가장 지금 이제 미국의 전력이 투사했을 때 뼈아픈 곳이 서해입니다. 왜냐하면 서해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을 직접 타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이제 푸제남과 같이 최신의 항공모함을 동원한 해군 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푸제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해요. 이건 지금 미국 외에 중국이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최첨단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서해에서 푸제남이 미국에 지원된 전력을 막겠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해를 우리 바다로 생각하지만 네. 중국 사람들은 황해 그리고 동중국해를 자기네 나라 바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엿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바다다. 그러니까 넘어오지 말아라라는 그런 의미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내해화 전략이다라는 거군요. 자, 그런데 중국이요. 지금 우리가 쭉 바다 얘기를 했지만 아니 하늘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건 오래됐어요. 이제 영공이 있고 방공 식별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항공구역을 나눠서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도로 관할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관할하는 건 카디즈, 일본은 자디즈, 이제 중국 같은 건 차디즈라고 그러거든요. 네. 일부는 겹쳐요. 일부는 겹치지만 그러나 저 식별구역부터는 들어가면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상대방 그 식별구역 예. 관리하는 관제토 쪽에. 그런데 저길 수시로 침범을 해요. 중국이. 예. 근데 이게 대만에도 똑같이 쓰는 수법이에요. 왜냐하면 저길 수시로 침범하면 우리 이 요격기들이 떠야 돼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침범하면 침범할수록 우리 항공전력의 피로도가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저게 일상화되면 지금 대만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요격의 이 피로감 때문에 항공기 피로도가 아주 누적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준 도발행위라고 봐도 무관한데 저건 아주 오래됐어요. 서해, 동해, 남해까지. 그런데 도발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도발 수법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도발 수법 이번에는 뭘까요? 그러니까 자원 약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취재를 직접 갔었지만 이 해마다 꽃게철이면은 우리 서해 어민들의 시름이 중국 때문에 굉장히 깊어요. 문구식 교수님. 꽃게철 되면은 네. 해군도 긴장하죠. 해군 해경이 총 긴장하는 게 그동안은 북한의 NLL 넘어와서 문제를 일으킬까 봐 거기를 주로 대응했는데, 북한은 이제 요즘 기름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어장을 중국한테 내주는 형편이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저렇게 양식장 구점을 설치하면서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제일 중국 어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싹쓸이 어선이. 싹쓸이 완전히 끌고 가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250m 엄한 길이가, 네. 그다음에 높이도 한 상당히 높잖아요. 그다가 그물코라고 하죠, 코. 그거 너무 촘촘해 2cm라니까 완전히 쓸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작은 물고기까지 다 쓸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서해에서 아우성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경도 좀 늘려야 되고, 네. 최근에 들어서는 이 제주도에서는 30여 개의 그런 범잠망 250m짜리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 하니까 우리 초비상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야금야금 들어온 이는 어장 자원을 다 뭐 통째로 다 하겠다. 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뭐 70% 이상 중국이 서해를 잠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당시 과거에 해경과 중국 어선이 저렇게 강력하게 대치를 해야 할 만큼 중국 어선들의 불법적인 어획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렇게 어떻게 보면 싹쓸이하는 방식으로 바닥을 긁어내는 거죠. 사실상 저렇게 해서 꽃게를 싹 쓸어 간다고 합니다. 저도 2016년에 연평도 근처에서 꽃게잡이 배를 직접 타면서 취재를 했었는데 정말로 꽃게가 안 잡힐 정도로 중국 어선들이 미리 싹 쓸어 가더라고요. 그야말로 생존 투쟁을 벌이는 현장인데, 근데 이 중국 어선들이 아니 일반적인 배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어업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어선들의 어청이 차면
바로 이제 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이제 잡은 이런 여러 어족 자원들을 그것만 따로 싣고 가는 대형 선박의 배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소형 어선들이 계속 남아서 어업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약간 식문화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크기가 작은 예를 들어 조기 뭐 이렇게 작은 것들은 먹질 않는데 그런 것까지 사실 다 먹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족 자원을 거의 황폐화 시켜버리는 그런 만행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의 이런 행태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계속해서 충돌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영상이냐면요. 2017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서해 인근 상공에서 저 왼쪽에 보이는 게 미국의 항공기입니다. 미국의 정찰기인데 저거를 중국의 전투기가 불과 90m 전방에서 나타나서 앞을 확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정찰기가 급선회를 해서 정찰지역을 결국 벗어나게 됐는데 당시 미국 정찰기가 충돌 방지 장치까지 작동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고속도로로 비유를 하자면은 9m 앞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한 것과 비슷한 셈인데 그런데 최근 중국에게 그러니까 다짜고짜 레이저 공격을 받은 나라 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독일 해군의 일종의 이제 군용기가 당시 그 초계 활동 중이었는데 저기 지금 영상에 나오지만 중국 군함에서 저렇게 레이저를 막 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레이저 잘못하면 사람이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비행 중에 착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행위죠. 근데 중국은 잘 보시면은 아까 이제 앞서도 앵커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다른 나라의 그런 일종의 이제 자유의 항행, 자유의 비행 상황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웅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국제법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도 이 독일 항공기가 이런 위협을 받아서 독일 정부가 독일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있어서는 안 될 행위인데 예를 들어서 뭐 통신을 통해서 뭐 다가오지 마라 이런 정도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저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물리적 행동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렸던 저 화면은 그러니까 2023년에 레이저빔을 활용했던 당시 중국의 모습이고 독일 영상은 아니라는 점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요 또 일본의 날개를 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사진인데요. 자 중국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기에 초근접 비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전투기가 동중국해 공해상공에서 일본 정보 수집기 30m까지 그야말로 바짝 붙어서 꼬리 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최근에는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그 암초에서 필리핀과 중국이 국기 전쟁을 서로 벌이기도 했어요. 그럼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 그러니까 남중국해, 동중국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센카쿠 열도까지 저렇게요. 이제 저게 이제 회색지대 전략인데요. 필리핀 관할인데 올라가서 국기를 계속 놓는 거죠. 저 섬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자꾸 분쟁 수역하는 거죠. 분쟁 지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즐겨 쓰는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으로 그 주요 희생 대상자가 지금 필리핀인 거죠. 근데 저러니까 필리핀도 맞불 작전을 또 놨다고 해요. 저렇게 필리핀 국기를 또 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중국이 분쟁 수역화, 분쟁 지역화인데 넘어가고 있는 거죠. 안 들어왔으면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이미 전략에 말려들고 있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군요. 자, 이쯤에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중국의 계속된 서해 도발 속에 중국 영유권 침탈을 위해 땡땡땡 전략을 쓴다. 1번 토마토, 2번 양배추, 3번 풋고추라는데 제 생각에는 뭐 중국이 매운 음식 좋아하니까 3번 풋고추는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정답이 뭡니까, 조원모 박사님? 양배추입니다. 아, 풋고추가 아니라 양배추예요. 네. 양배추로 겹겹이 둘러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 지역의 중심에는 중국 어민, 해상 민병대. 그러니까 평시에는 어민이지만 군사적 목표를 수행하는. 그다음에 그 외곽에는 해경. 그다음에 그 외곽에는 중국 해군. 이런 걸 겹겹이 둘러싸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선, 함정, 군함 이런 식으로 해서 겹겹이 포위라는 게 마치 양배추처럼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질식시키는 거죠, 사실.
가운데 있는 곳을 그런 전략을 펼쳤던 게 과거에 이제 중국이 펼쳤던 전략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지금도 똑같이 해상민병대가 그 천병이죠. 자, 이런 인공섬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행태, 아니 이거 지금 우리 서해 상황이랑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적은 분명하죠. 해양 영토 확장인데 지금 남사군도에서 일어난 일이 서해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우리가 주장해도 중국이 그럴 리는 없어 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다가 이제 서해 이제 수심이 낮아요. 수심이. 네. 제일 깊은 데가 제주 동쪽 부분, 거기는 한 140m 정도 되고 서해 정도 되면 저기 설치한 데는 한 5, 60m밖에 안 될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뭐 설날 인류 거 설치한다 시멘트 부어버리면 또 고정식 그 시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몇 개 이으면은 그건 해상 기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 레이더 설치하고 뭐 때로는 군용 헬기도 설치할 수 있고 거기다 미사일도 설치하고 그러면은 우리 코앞이잖아요. 코앞. 우리 이함대 사령부 그다음에 평택에 그다음에 미군 기지도 있고 그다음에 인천공항도 있고 거기다 뭐 미사일 설치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서해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뭐 남중국해에도 여러 가지 인공섬을 설치하고 있는 중국, 뭐 서해, 남중국해 가릴 거 없이 계속해서 영유권을 확장하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짧게 여쭤보면 진짜 중국의 속셈은 뭡니까? 대만이죠.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남중국, 동중국, 서해를 내외화해서 대만을 포위할 때 군사적으로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대만 본인들 표현으로 대만 점령을 손쉽게 하겠다 이런 야욕이죠. 결국 대만이 진짜 속셈으로 보인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서해 공정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